예,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을 다 놓쳐서 얼마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죠. 마음 특강을 6주간 운영하면서 마음의 메커니즘 이야기를 서둘러 갔지만 사실은 탐진치가 생겨나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가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는 공부를 했죠. 가래 이후 이야기를 공부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간략하게라도 마음의 메커니즘을 총괄적으로 한번 되돌아보아서 가래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좀 자료가 많습니다만은 쭉 한번 좀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어둡지 않나요? 불을 하나 더 켤까요? 예. 자, 오늘 드린 자료 중에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로 된 거를 했습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마음을 중심으로 설명한 삶의 전개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가지의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첫째, 아의 산과 무아의 산에 대한 이해입니다. 삶의 향상을 위해 오르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나, 즉 존재로서의 향상은 아산을 오르는 것이고 존재로부터의 벗어남은 무아의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아산은 소유의 삶, 욕계를 벗어나 존재의 삶, 유, 색계와 무색계를 오르는 것인데, 그 산의 꼭대기에 삶의 완성인 해탈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합니다. 무아산은 아산의 꼭대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즉 존재에 내재한 불만족의 해소를 위해 오르는 아산과는 전혀 다른 산입니다. 부처님은 아산의 꼭대기에 도달해 아산의 꼭대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신 분입니다. 존재에 내재한 불만족은 아산의 꼭대기에 도달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존재에 대한 견해의 오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질적인 존재, 상나가 정의 설정 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삶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존재에 내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존재에 내재한 문제는 오직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 무상고 무아 부정 위에서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삶의 문제, 이런 이야기는 뭐예요? 비록 우리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은 몰라도 나하고 너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너하고의 관계를 잘못 맞아서 생기는 그런 괴로움은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께서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하시는데 무상고 무아 부정 이런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도 두 분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부인 두 분 간의 관계 가운데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된다 해도 그 가운데에서 어쨌거나 두 분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또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또 어느 땐가 또 다시 부부로 만나서 이래 살아가는 일은 암처럼 쉽지 않잖아요. 이런 함께 할 수 없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의 문제는 아의산,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오해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마음 특강 통해서 반복했던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때 본질적인 존재의 설정을 가져오는 상하가정의 견해는 존재에 대한 오해입니다. 반면에 무상고 무아 부정의 견해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볼 수 있어야 그 이후에 사실에 내재한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내가 나 아닌 것들과 맺는 관계입니다. 삶은 무상고 무와 부정입니다. 나, 오치온도 나를 구성하는 것들, 색, 수상, 행식, 호, 온도 무상고 무와 부정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것들도 무상고 무와 부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나 아닌 것들로 구성된 세상도 무상고 무와 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산을 오르는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어서 풀어지지 않고, 무아산을 오르는 것은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산을 오르는 것은 나도 나 아닌 것들도 모두 상락아정인 것으로 간주하고 풀고자 하기에 풀어지지 않는 것이고, 무아산을 오르는 것은 나도 나 아닌 것들도 모두 무상고 무와 부정으로 바르게 보고 풀고자 하기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치온입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을 조건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본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나의 문제는 무상고 무와 부정의 사실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풀어집니다. 오치온인 나의 실상이 바로 무상고 무와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무아의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자, 이 아산과 무아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특강을 통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죠. 자, 밑에 타자체 글씨입니다. 1. 아의 산과 무아의 산에 대한 이해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정의하게 됩니다. 1. 나는 누구인가? 오치온이죠. 오온에 대한 집착이 몸 밖의 것에까지 미쳐서 나의 것이라고 붙잡으면 욕계 중생이 되고요. 오온에 대한 집착이 몸 밖의 것에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몸에까지는 미쳐서 몸과 마음에 대해 나라고 붙잡으면 색계 중생이다. 오온에 대한 집착이 몸에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마음에 대해 나의 자아라고 붙잡으면 무색계 중생이다. 일단 아의산, 무아의산에 대한 공부, 그 이해를 통해서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나는 누굴까? 우리 불교 신자가 나는 누굴까? 요거 찾아서 헤매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알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는 배워 알고 아는 바를 실천해서 아의 소멸을 실현하는 것, 이게 올바른 불자의 삶이다 라는 거. 일단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왜 이야기를 반복하나요? 불교 공부를 해나가는데 삶에 대한 이해 가운데 이 부분을 놓치고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냐? 오치온입니다. 집착이 어느 만큼,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욕계 중생도 색계 중생도 무색계 중생도 된다. 요거 이해하는 것이 삶에 대한 이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존재라는 곳에는 방금도 우리가 상락아정, 무상고, 무아 이런 걸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곳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 짚어보았죠. 한 가지는 사실이라는 거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거라고 보통 말하는, 하여간 존재하는 것들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무상고, 무아, 부정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거, 만약 이렇게 무상고, 무아, 부정인 상태가 이러한 사실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불교 공부의 완성이라면 불교 공부가 불완전한 공부가 된다. 왜? 이 자체가 무상고, 괴로움의 상태죠.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괴롭지 않음으로 바꾸는 일을 실현했다. 이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를 락으로 바꾼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의 조건이 되는 무상이 상으로. 그래서 무상고, 무아, 부정인 모든 것들의 실제 위에, 그 실상 위에서 부처님이 실현한 요런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결한 상태가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게 상락무아라고 정의되는 열반인 거죠.
뭐 요때 물론 그 열반을 말하는 상이라는 것이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의 오해 상태의 상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요거 이해했죠.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것이 100% 무상하면 그냥 무상한 그 상태가 꾸준한 거죠. 무상 100%의 상태를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요러한 상이 열반인 거죠. 존재의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그 존재하는 것은 열반 한 가지와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 무상고부와 부정인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또한 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법은 뭐예요? 행이라는 것에서 행을 극복한 열반 한 가지가 더해진 것. 그래서 여러분 요거 뭐 우리 삼법인 해가지고 다 아시는 거죠. 한자로는 좀 번역이 애매하지만 그 의미로 보면 재행무상,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일체계고가 아니라 재행계고죠.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불만족이다. 그러나 재범무아, 열반까지를 포함한 모든 존재는 무아다.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삼법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불교인한 바뀔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세 번째, 이때 상나가정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착각일 뿐 이러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확히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 번째로 이 아상과 무아의 산에 대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마카대와 왕의 경, 맞지만 이거야 83번 등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경들은 전생에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통해 범천, 색계 무색계의 하늘 세상으로 이끌었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 부처를 이룬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고 합니다.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했을 때는 아의 산을 오르는 삶을 안내하였지만 누가? 부처님이 이랬다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음이 완성되기 이전 전생에 이 얘기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지금은 무아의 산을 올라 열반을 실현하도록 이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보는 큰 시각이 이렇게 알려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이 공부를 위한 이제 두 번째 어떤 전제 보면 마음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이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통으로는 하나이지만 대상과의 관계 맺음을 조건으로 다른 활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르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은 같은 것이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은 세 가지 마음이 각각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성을 가지며 전개되는가를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이때 마음을 도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 제시되는데 수행과의 연결관계를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라는 마음은 사띠와 연결되고 사념처라는 수행과 관계되지요. 찌따라는 마음은 사마디와 관계되고 사마타라는 수행과 연결되고요. 윈냐나라는 마음은 빠ඤ냐라는 기능과 관계해서 윗바사나로 연결되죠. 이 교재에서는 또는 마노, 심 또는 찌따, 식 또는 윈냐나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는 사띠, 정 또는 삼매 또는 사마디, 또는 지혜 또는 빠ඤ냐도 혼용하고 있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에 어감상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심행, 찌따상카라는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주석에 의하면 심행은 심의 작용인데 심이 상과 수를 형성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회에서는 심행, 즉 상과 수에 의해서 심행이 형성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마음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이거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사실은 부타고사 스님 이래로 불교 안에서 마음에 대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대한 어떤 오해가 생겨났죠. 어디에서 생겨났나요? 바로 요거. 부타고사 스님께서
찢다로부터 상과수가 생겨난다라고 보신 거하고 우리는 상과수로부터 찢다가 생겨난다라고 보는 전혀 다른 방향성, 요것에 의해서 오랜 세월 불교 안에 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감추어졌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심행에 대한 이런 해석의 차이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꿔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게 합니다. 오랜 세월 불교에 덧씌워진 주석의 오류를 걷어내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창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데, 불교를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만나게 해주는 특별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곳으로 세 가지 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의산, 무아의산에서 나란 누굴까, 사실은 무엇일까, 요거 모르고 마음 이야기 할 수 없다, 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또는 그동안 주석에 의하면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 사실은 동의어 하나 이렇게 보지만 요거를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해 볼 수 있는 요 심의식을 구분해 보는 안목을 갖지 못하고는 마음 이야기, 삶의 이야기 풀어낼 수 없다, 요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찢다가 상과수를 만드는 것일까요? 상과수가 찢다를 만드는 것일까요? 요런 찢다 상카라, 심행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눈이 또한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마음 이야기, 삶의 이야기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전제가 되는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린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3. 오치온과 육네이처. 나는 오치온입니다. 경전은 자기 존재, 사까야라고 부르는데 존재에 대한 오해, 상라가정 때문에 중생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오치온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명색, 몸과 식, 마음입니다. 명색은 색, 수, 상, 사, 촉, 작의라고 정의되는데 사촉, 작의는 모두 형성작용이어서 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은 색, 수, 상, 행의 네 가지 온이 되고 식과 합해져서 오치온인 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오치온인 나는 자아의식 하에서 육내입처가 되어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산다는 것은 나와 나 아닌 것들의 관계 맺음이어서 나와 나 아닌 것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런 관계 맺음은 내가 나 아닌 것들을 감각하고 감각된 나 아닌 것들에게 행위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감각작용으로부터 행위까지의 중간 과정은 내면의 것인데 행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내가 감각의 주관이 되어 감각의 객관인 나 아닌 것들을 감각해 받아들이고 내적인 중간 과정을 원인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 되돌려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하자라고 보니까 전제로서도 알아봤지만 나는 누구냐? 라고 하면 나는 오치온이라는 거예요. 요 오치온 표현하자면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지요. 나라는 존재 사까야 적어드렸죠. 자기 존재.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고 요 몸은 명색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음은 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오치오는 몸과 마음이면서 명색과 식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제가 자주 반복해 드리죠. 명색과 몸을 명색과 식을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요것이 합해서 오치온이 된다라는 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실은 불교 교리의 중심에 있는 12연기를 바르게 볼 수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대략 넘어갑니다만은 여러분 하여간 명색과 식에 대해서 오치온으로 이해하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오치온이 늘 오치온 상태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오치온이 아스미,
나야, 나는 있다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그 자아의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육네이처는 그 오치온하고는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죠.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 대상과 함께 해가지고 이 순간을 사는 삶의 주체로서의 나를 말할 때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라고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육웨이처 대상을 감각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감각해 드리면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의 안식 내지 의식 6가지 식이 생겨난다 라는 거 보았죠. 여기까지가 따지자면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 자아의식 하에서 육네이처라는 감각의 주관이 되어서 감각의 객관인 육네이처를 감각해서 대상이 무언지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의 육식, 새로운 마음을 새끼쳐서 만든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사실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육네이처인 내가 육웨이처를 감각한 그 상태로 사실은 감각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에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 산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보자는 거죠. 감각하면 감각된 대상에게 행위하는 것이 사는 건데, 이게 감각과 행위의 중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감각하면 반사적으로 행위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각하고 나면 행위하는 요 중간에 나의 내면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이해하기를 감각하고 감각된 대상에게 행위로서 되돌려주는데, 행위가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거로의 내면의 과정이 있다. 내면의 과정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에게 되돌려주는 행위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로 되돌려줄 것이냐, 행복을 만드는 행위로 되돌려줄 것이냐, 요걸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마음 이야기하고 내면을 보자라고 하는 거 따지면 그거죠. 나의 이 행위가 내면적으로 어떻게 제어돼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 배우기 위한 거죠. 일단 이제 그 삶을 그렇게 크게 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의, 만호의 활동성에서 첫 번째로 작의해서 식과 수 이렇게 나타났죠. 감각주관인 나는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이고 감각객관인 나 아닌 것은 색성향 미촉법의 육웨이처입니다. 이때 나와 나 아닌 것의 영역은 2가지 경우로 이해해야 합니다. 감각객관인 대상이 몸 밖의 것이면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내가 감각주관이고, 몸 밖의 것이 아니면 마음만이 감각주관인 내가 되어 감각작용을 합니다. 물질, 즉 색성향 미촉이 아닌 것으로의 법을 감각하는 데에는 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몸과 함께하지 않고 직접 감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가 색성향 미촉법, 육웨이처를 감각하는데, 이때에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는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 밖에 있는 것을 감각하자라고 할 때는 몸이 제공하는 감각 기능, 즉 눈, 귀, 코, 여, 몸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만호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안이비설신이라는 몸을 지원해서 색성향 미촉을 주목함으로써 받아들인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몸 밖에 있는 거 아닌 존재들, 요거 법이라고 하고, 요거는 만호가 몸에 도움받지 않고 몸 없이 마음이 직접 감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중요하죠. 몸과 함께 감각할 것이냐, 마음 혼자 감각할 것이냐, 요 차이인 거고요. 감각작용은 만호가 중심이 됩니다. 만호는 몸 밖의 것을 감각할 때는 몸, 안입이 설신을 지원해 몸의 대상, 색성향 미촉을 주목함으로써 감각해 드립니다. 법을 감각할 때는 직접 주목하여 감각해 드립니다. 이때 주목하는 작용을 작의라고 하는데, 작의함으로써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주목하는 것을 작의, 만화시 까라. 만호의 작용, 만호의 행위, 이런 의미를 갖는 말이죠. 작의. 하여간 여러분, 우리 마음 공부하는데 이 작의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경전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의해서 대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식은 마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서의 활동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예요. 늘 말하는 거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해서 대상이 무엇일까라고 아는 것으로의 대상이 무엇인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게 그냥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은 바로 눈이 색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하는 요 상황이 안다라는 그 말 자체로서 아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거다. 그러니까 대상을 제가 표현을 그랬죠.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요 자체가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요 부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져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게 있죠. 요렇게 새끼쳐져 생겨나는 요 마음은 그냥 단순히 대상을 아는 거가 아니죠. 요거는 분명히 대상을 아는 거기는 하지만, 아는 거이면서 동시에 요게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부르는, 몸과는 구분해서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요거죠.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새로운 마음이다. 마음이 생겨난 거다. 그리고 이 생겨난 마음은 그냥 아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대로의 활동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활동성이란 어떤 의미죠? 만호는 만화지 까라, 주목한다는 활동성을 가진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생겨난 식, 윈자나도 자기대로의 활동성을 갖는다. 마음이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식은 대상을 얼마만큼 아는 것입니까? 경전은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감각하여 식이 생겨나는 과정을 위자나띠라는 단어로 나타내는데, 분별해서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외입처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외입처에 대한 완성된 알무로의 식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위자나띠 발음까지 적어드렸어요. 분별해서 알다, 삶과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 내입처와 외입처를, 즉 만호가 대상을 감각해서 식이 생겨났다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얼마만큼 아는 것일까? 이건 이건 우리가 자꾸 반복해야 하는 거지만, 현재 불교학자들은 이렇게 생겨난 식이 얼마만큼 아는 것이냐 하면, 무엇가 있다라고 알아챔이지, 제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해법은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정해버부님이라고 완전히 분별해서 아는 그러한 알미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뭐 현재 학계에서 잘못 이해하는 것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분명히 부처님은 요거 만호가 단말을, 그러니까 법을 작의한다라는 여기에 이 인지작용이 어떻게 인지하느냐라고 하면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고요. 딱 보니까 정해보부님이야. 에이, 운열보부님하고는 다른 사람이고 정해보부님이야 라고 대상에 대한 완성된 알무로 분별해서 아는 거, 요게 생겨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 안 되죠. 그렇게 이제 얼마만큼 아느냐라는 거 보았고요.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은 감각작용이 일어난 순간에 내입처, 외입처, 식의 세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논리적으로는 감각작용의 결과로 식이 생겨난다는 조건과 결과의 관계, 연기성에 따르는 순서를 말하게 되지만 감각작용의 결과, 즉 대상을 알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알았다는 것이 곧 감각된 것이기 때문에 감각작용과 식의 발생은 동시인 것입니다. 이게요, 제가 이렇게 그 정해보부님을 보잖아요. 근데 정해보부님을 보고 한 10초쯤 지나서 정해보부님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정해보부님을 보고 정해보부님에 대한 즉 식이 생겨나는데 10초가 걸린 걸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눈은 10초 동안 보부님한테 가 있지만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다 보니까 정해보부님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거는 사실은 10초 동안은 정해보부님을 본 게 아니에요. 눈만,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눈의 기능이죠. 안근. 눈의 기능만 정해보부님한테로 향해서 눈의 기능, 망막에는 버부님의 상이 맺혀져 있는데 나의 마음이 고리가지를 못하고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아무리 눈이 색을 본다 해도 만호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요거는 작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0초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대상한테로 가는데 10초가 걸린 거고 10초 동안 딴이라고 있었던 거지, 감각작용하는데 보고서 아는 데까지 10초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예요? 보았다, 감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한 그 자체가 이미 아는 것, 동시라는 얘기죠. 요거 내입처, 외입처, 식, 안색, 안식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또한 중요하죠. 경전은 이제 그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의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삼사화합 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촉을 조건으로 느낌, 수가 생겨나는데 락고, 불고, 불락의 세 가지입니다. 이랬어요. 하여간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부처님은 그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것이 있다. 만나는 현상이 있다. 그 세 가지가 만나는 현상을 촉이라고 부른다라고 촉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정의해 주죠. 그리고는 이 촉에다가 사실 불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자면 이런 거 되겠죠. 괴로움. 그래서 부처님은 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고와 고멸이라는 거, 고멸 달리 말하면 락이죠. 행복이죠. 이 고와 고멸이라는 거, 이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느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가 뭐 하는 거냐 하면 괴로운 느낌 만들지 않고 행복한 느낌을 만드는 거기에 불교라. 그런데요, 요 삼사화합 촉이라는 요거를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느냐? 감각했더니 감각해서 알았다, 즉 식이 생겨났다. 요 세 가지 동시다. 동시에 세 가지가 만나는 현상이 있다. 그거 삼사화합 촉이라고 한다.
라고 굳이 촉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러는데 이 느낌이 뭐냐 하면 하여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내가 왜 불교 공부를 하느냐?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느낌으로 살아가고자 불교 공부하는 것이다. 바로 요 자리, 요 느낌이라는 게 어디에서 옵니까? 촉에서 옵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의 목적에 맞게 행복한 느낌으로 살아가겠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면 요 삼사화합 촉이라는 것을 바르게 보아서 이 삼사화합 촉의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을 제어하면 느낌이 괴롭지 않고 행복한 느낌이 만들어질까? 요거 주목하면 그야말로 우리 옛날 말로 따봉인 거죠. 근데 실제로 요 촉에 대해서 요 교재 마지막에도 적혀 있지만 사실은 요 육내입처, 육외입처라고 하듯이 촉도 촉처라는 말을 써요. 이때 처라는 말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거. 요런 의미로 촉이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하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촉에 의해서 락고 불고빌락이라는 느낌이 생겨나죠. 그러면 이제 요거 생겨난 식이 가지는 활동성이 다시 경전에 의해서 정의가 되죠. 경전은 어떻게 말하나요? 만호는 이렇게 자거이하는 위자나띠라고 하는 자거이하는 활동성을 갖는다면 이제 만호에 의해서 생겨난 식은 윈자나는 어떠한 활동성을 갖느냐 하면 더 말할 필요 없죠. 수를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서 아는 것. 요거 식의 활동성이다라고 우리 마음 내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요렇게 가도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는 간략하게만 좀 하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일단 우선은 이렇게 보자고요. 만호는 느낌을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서 안다. 미자나티. 그래서 지금 나한테 느껴진 이 느낌이 즐거움일까 괴로움일까 불고불락일까라고 분별해서 알무로 냐나라는 것이 생겨나죠. 그래서 요 냐나를 알미라고 말하고 알지자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때 상이 병들어 있으면 병든 상, 즉 번뇌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매 왜곡이 생기는데 그 왜곡이 무명과 탐진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보았고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한다라는 것도 공부했죠. 이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경전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전은 또다시 아까 우리가 전제되는 것의 세 번째라고 말했던 거. 전제의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상과 수에 의해서 찢다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말하는 요거 뭔가요? 상과 수라는 거는 이거죠.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치는 거를 한 동사로 말하면 위자나띠잖아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는 게 뭐냐 하면 상과 수가 상을 수의 간섭하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과 수를 조건으로 찢다가 생겨난다라는 요 말은 식이 자기의 활동성인 느낌을 분별해서 하는 일을 마치면 찢다라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를 해서 이제 행위하러 나간다. 요 의미죠. 그리고 요 찢다가 탐이라는 라가의 한쪽 팔을 붙잡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라는 것이 생겨나서 또 한쪽 발을 붙잡고 그래서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한쪽 손은 라가에 붙잡히고 한쪽 손은 란디에 붙잡히고 양손 모두를 꽁꽁 묶여서 따지자면 장애 상태가 되어서 행위해야 하는. 그러니까 찢다라면은 아주 자유스러운, 그러니까 양팔을 다 쓸 수 있는 마음이라면, 이게 상 때문에, 번뇌 때문에 시작된 라가의 한 손이 붙잡히고 그 상태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는 찢다의 활동성의 결과로 난디가 생겨나가지고 또 한 손을 붙잡고 양손 모두를 붙잡혀가지고 장애 상태가 된 요러한 마음, 요러한 찢다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가래라고 한다. 요거 우리 지난번 마지막 수업에 공부한 거죠. 하여간 가래를 난디라는 것과 라가라는 두 가지가 양팔을 하나씩 붙잡아 매었기 때문에 양팔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 장애로운 삶, 요것이 가래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자, 어쨌든 요 내면의 이야기는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공부한 것을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넘어가는 게 이제 몇 페이지를 넘어왔어요. 그래서 10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오늘 넘어갔다고 저기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셔요. 사실은 제가 요 부분, 이 교재가 이렇게 저기 18쪽짜리 교재가 나올 게 아니라 원래 제 계획은 오늘 그 마음특강 교재 2권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 찢다의 활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며칠 동안을 붙잡혀가지고 그 진도가 못 나가는 바람에 책을 못 만들었어요. 오늘 요거 말고 지금 꼬삼비경 중에서라는 거하고 근본 법문에 대한 경 두 개의 자료를 더 드렸죠. 그 두 개의 자료가 지금 생략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보완 설명을 해주는 자료입니다. 뒤에 우리가 좀 참고하기로 하고요. 일단 요 부분 뒤로 미루고 나중에 공부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페이지 맨 밑에 있는 만호의 활동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호의 활동성. 아까 1번에서는 요 만호의 활동성 1에서 작의가 나왔었죠. 이제 만호의 활동성 2는 여기 행위하는 쪽에 있는 요 만호가 되기 때문에 만호의 활동성 2는 업으로, 행위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찢다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신구의 삼업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입니다. 업, 즉 행위는 외입처가 대상입니다. 감각된 대상인 외입처에게 내면의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원인 조건을 반영해 행위로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행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법구경 1, 2번 개송은 만호의 행위가 앞서고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른다고 말해주는데 아함이 말하는 사업, 사이업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늘 행위의 영역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찢다로부터 와서 만호의 행위, 그리고 몸과 말의 행위, 요렇게 구분해주고 있거든요. 요건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라고 말하는데 요 세 가지 행위에 사실은 선후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법구경 1번, 2번 개송은 그렇게 말해줘요. 만호가 앞서고 만호의 행위에 따라서 몸과 말의 행위가 마치 수레바퀴가 앞서가는 황소의 발걸음을 뒤따르듯이 또는 그림자가 몸을 뒤따르듯이 요렇게 몸과 말의 행위는 만호의 행위를 뒤따라간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만호의 행위, 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요게 먼저고 그런 다음에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다.
아함경에서는 뭐 참고로 요거 뭐라고 하냐 하면 만호의 행위를 생각사자를 써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적어드린 거죠. 그리고 몸과 말의 행위는 생각 이후의 것이다 라고 해서 사이업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하여간 만호가 앞서고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의업, 즉 만호의 행위는 견해와 사유로 나뉘는데 경에 따라 사유, 상값바만을 만호의 행위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견해가 활동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값바만을 만호의 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견해는 행위의 씨앗으로 비유됩니다. 만호의 행위를 찢다와 대등하게 설하는 경전도 있습니다. 결함경은 간탐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 찢다의 결함이고 가지지 않으면 찢다의 부적이라고 합니다. 만호의 행위인 간탐과 진애에 견주면 폭력의 의도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로서 찢다의 결함과 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묶여있는 찢다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설명입니다. 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요 찢다의 활동성 영역에서 묶여가지고 그냥 며칠을 쓰고 말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따로 드린 꼬삼비경 중에서라는 자료도 있는데 그 며칠 동안 묶여있는 과정에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요 찢다가 말이에요, 이 찢다라는 게 그림상으로 보면 탐진치, 대표적으로 탐, 라가에 묶여있죠. 그죠? 탐에 묶여있는 상태로 찢다가 묶인 채 행위를 하니까 제기고 환영하고 묶여서 난디를 만들어서 양손에 장애가 생기는 뭐 이런 상태로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알매 왜곡, 탐진치 요것 때문에 찢다는 일단 묶여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찢다의 활동성을 이해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요게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경전이 알려주는 바가 웬만하면 알려지거든요. 웬만하면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뭐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찢다의 행위가 설명되기 어려운가라는 것을 요번에 보았어요. 요 꼬삼비경 중에서라고 쓴 그 자료에 보면 빠티티타 찢다라고 해가지고 뭐 번역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이건 뭐 묶여있는 찢다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찢다가 묶여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그 묶여있는 게 뭘 말하나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찢다는 탐진치 요거에 묶여있잖아요. 나의 내면의 것에. 그런데 이게 포인트예요. 묶여있는 찢다라고 꼬삼비경에서 말하는 요 내용은요, 지금 이 찢다가 내면에서 올라오는 탐진치에 묶여가지고 장애가 되는 요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찢다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잖아요. 이 찢다 다음 단계로 업이라고 하는 행위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징, 이 찢다가 한면으로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탐진치에 묶여있다. 그런데 역으로 이게 표면에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되는 뭔가 말과 만호의 요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5가지 장애가 뭔가요? 요거 제거하고 올라가면서 초선에 드는 이런 거잖아요. 5가지 장애를 대표로 하는 몇 가지 이 표면적인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표면적인 것에 역으로 찢다가 다시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좀 꼬삼비경에서 말하는 빠띠찢 뭐지? 뭔가 파리유티타 찢다, 파리유티타 찢다, 이 묶여있는 찢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에 묶인 게 아니라 더 표면적인 것, 더 밖에 있는 것에 오염이 있으면
그 오염의 찌따 자체가 또한 영향받아가지고 찌따 제 모습을 찾지 못해. 요런 이야기. 요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건데,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5계를 지켜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삼매에 들면 바른 삼매라 하고, 그 바른 삼매에 이어야 여실직연해 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꼭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여실직연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사실은 요 말이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찌다가 그냥 이 뭔가 신구의 삼업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묶여있는 찌다가 아니라면, 행위는 행위대로 좀 문제가 있다 해도 내가 지금 뭐 직접 뭐 여보해가지고 사마타를 가든 어떤 찌따를 직접 대상으로 한 수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 요 한마디 빠리요 띠따 찌따라고 하는 묶여있는 찌따라는 요 한마디 단어가 이미 찌따가 뭔가 물그만의 행위에 뭐 5가지 장애라든가 뭐 이런 상태로 문제가 발생해 있으면, 오염되어 있으면 요 찌따 자체가 이미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찌따와 만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가지고, 만호가 좀 문제가 있어도 그건 네 문제고, 찌따 나는 내가 풀래, 요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며칠 묶여 있다가 결국 요거 하나 한 건 한 것 같아. 근데 하여간 요게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연구가 되면은요, 정말 우리가 지금 수행의 체계를 설명하는 사념처 사마타, 그러니까 사념처에서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여실직연하고, 그 이후에 사마타 윗바산으로 해서 사마타에 의해서 찌따를 탐으로부터 보호하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윈냐나가 빠냐와 더불어 상해 병등 번뇌를 소멸하는 이러한 수행의 과정이 설명되는 그 전제 과정으로, 그렇게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려면 결국은 사마타의 중심 자리에 있는 찌따가 묶임에서 해결돼야 된다.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탐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마타 수행,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미 표면에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붙잡힌 상태로는 내면적으로 탐의 붙잡힘에서 벗어나는 일이 현실적으로 안 돼. 요 얘기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찌따는 위에도 붙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사마타를 통해서 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위에서 붙잡고 있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 가운데 특히 5가지 장애라든가 뭐 이런 찌따의 활동성을 제약하고 있는 요 묶임을 먼저 풀어내야 된다. 요번에 그러니까 파리유 티타 찌따라고 하는 데서 찌따가 내면에서의 묶임도 있지만 더 표면적인 상황에도 묶여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거 제가 그렇게 늘 말하는 거죠.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거죠. 위에가 묶여 있다면 밑에 묶여 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에 묶임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에 좀 더 능동적이 된 찌따가 밑에 묶임을 해결할 수 있다. 요 개념. 요 개념을 이제 하나 이번에 발견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나가면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아주 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고, 수행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꼬삼배의 경 여러분 나중에 좀 읽어보시고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묶여있는 찌따, 파리유 티타 찌따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번뇌의 영향하에 있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오온의 행이기도 합니다. 요 얘기예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있죠. 근데 요게 지금
보면은 저 내면에서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탐진치에 붙잡힌 가래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요거를 행위라고 부르죠. 요게 자, 이어서 상카라는 유위를 계속해서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정의되는데 이랬어요. 그거 뭔가요? 유위니까 요 알미 번뇌 때문에 왜곡돼서 탐진치가 생겨나 있는 요거를 상카따 유위라고 하는 거죠. 행위라고 하는 오온의 행위라는 것은 요 유위를 계속해서 형성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읽은 내용.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번뇌가 소멸되어 가지고 탐진치 없음, 즉 무위의 상태에서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게 업을 짓는 거지만 행은 아니다라는 부분 우리가 옛날에 한번 보았죠. 지금 그 얘기인데 여기에 이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요 자리를 나타내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한 가지로는 하여간 이거 오온의 행위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이어가지고 1번 색성향 미처 법에 대한 의도입니다 이랬어요. 요 얘기 뭔가요?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외이처를 내이처가 감각하면 그것을 내적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외이처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로서 돌려준다. 이렇게 지금 본 거죠. 그럴 때 요 자리 행위라는 부분을 놓고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뭐 신고의 상업이죠.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 그런데 경전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거 색성향 미처법이 있잖아요. 색성향 미처법에 대한 의도. 째따나 요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째따나라는 것이 이제 넓은 의미로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색성향 미처법에 대한 의도, 색성향 미처법에 대한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또 같은 내용을 2번 그런 가운데 외이처에 대한 행위의 주체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행, 구행, 의행으로도 나타납니다. 요거 상카라스타에서 말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업이잖아요. 신고의 삼업. 그런데 요게 내면의 왜곡 때문에 상카라에 대해서 적용되면 요거를 오온의 행위라고 한다. 그랬고 요거를 같은 맥락에서 신고의 삼업 대신에 요 자리를 부르기를 신행, 구행, 의행, 신고의 삼행으로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의 삼업이 있고 신고의 삼행도 있고 색성향 미처 법에 대한 의도도 있고 요게 좀 다 동일한 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나타나요. 3번 또는 신사, 구사, 의사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미작용 이랬거든요. 요 사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지금 보면 행위를 나타나는 게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업이라는 거 행위잖아요. 그런데 내면의 번뇌에 영향을 받은 업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다시 사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신사, 구사, 의사 해서 신구의 사라고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요거 다시 정리하면 색성향 미처 법에 대해서 감각하고 내면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색성향 미처 법에 대해서 행위로서 돌려주는 요 6가지 사라는 말로 표현된 요것은 신구의 삼업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오염을 전제하면 신구의 삼행이라고도 쓰이고 또
신고의 3, 4라고도 쓰이고. 그러니까 요 행위의 영역 요 하나를 놓고 네 가지로 경전이 부르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모아서 말하지 않으면 경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지금 하여간 제가 모아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요 자리 행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사니까 뭐죠? 신사, 부사, 의사 요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만어의 행위 요거와 같은 거죠. 의사. 이 가운데 의사는 사식 중 의사식이어서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난번 공부한 것보다 요거 한 단계 올라서는 밖에까지 또 못했네. 아니 사실 이제 오늘은 제가 요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 행위의 결과 부분을 가지고 요쪽에 다시 설명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또 여기까지밖에를 못하고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오늘은 그 마음의 메커니즘 가운데 오치온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쨌다가 아래 위에서 묶여있다라는 부분 좀 비중을 가지고 보았고, 이제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라고 하는 요 영역이 한 가지로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건 신구의 삼업이고, 요거 색성향 미처 법에 대한 의도라는 말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거 번뇌를 전제하면 어떻게 돼요? 신구의 삼행이라고 부르고, 요거 다시 신구의 삼사라는 말로도 부른다. 이렇게 이 행위의 영역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설명한 데까지로 오늘 공부를 할게요. 천상 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늘 이제 지금 여러분 잠깐 의논해서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 결정을 하더라도 요 오늘 나눠드린 요 자료의 후반부 이제 행위의 결과 이후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거로만 하고 일단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선생이 부족해서 맨날 진도를 절반밖에 못 나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다음번에는 하여간 오늘 한 이야기에 대한 복습 없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